날도 덥고 차라리 지금은 힐링하시는 게 좋다. 이 회사가 이 금리 상승기와 경기 후퇴기에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무 지난 실적에 얽매이지 말자. 자, 그러면 최근 투자자들 동향은 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기관, 뭐 개인들은? 지금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전반적으로 지켜보자는 거고, 간헐적으로 외국인들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이 종목마다 보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쇼커버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워낙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논쟁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고 있다. 더 이상 밀리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기관들은 지금 여력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은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원래 세 가지 그 법적인 의무 중에 하나가 고유 계정, 자기 자산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상반기 때 채권으로 어마어마하게 손실들이 나가지고 고유 계정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하는 플레이는 외국인들의 선물과 연계된 플레이, 치고 빠지듯이 그런 정도밖에 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역할을 못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망을 많이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많이 실망을 했다라고. 아까 전에 미국은 거래량이 좀 늘면서 반등을 했고 한국은 네. 거래량이 줄면서 반등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별로 좀 안 좋은 신호 같은데 투자 심리금 바로미터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이 좀 감소세였잖아요. 작년 대비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 60조를 꾸준히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가 2021년에도 별로 주가가 안 좋았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올 3월까지로 제가 기억하는데 60조를 유지를 했어요. 안 깼어요. 근데 지금 54조예요.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 신용잔고도 우리가 높았을 때 26조를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한계까지. 그러니까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만큼만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까지 다 빌려줬어요. 근데 지금 신용잔고 17조, 18조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18조라고 치더라도 대략 8조 정도가 줄은 거잖아요. 이게 뭐 반대매매를 나갔던 뭐 상황이 됐던 어찌 됐던 8조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빠진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8조만큼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지고 고객 예탁금이 약 6, 7조 정도가 줄었다. 이거는 물론 주식을 사기 위한 대기자금이긴 하지만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바로미터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근데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도 지금 서학개미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미국은 글로벌 투자 자금이 모이는 시장이고 우리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내국인들이 하는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유동성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 증시의 체력 자체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주식시장은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뭐 날도 덥고 차라리 지금은 힐링하시는 게 좋다. 여행 갈까요? 여행 갈 수 있으면 좋죠. 여행 갈 수 있으면 오히려 저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돌아가는 판이 뭐 그래가지고 막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잠깐 좀 일찍 끝나는 날 인천을 잠깐 갔다 왔어요. 여담입니다만 그때 월미도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그냥 월미도 갔다가 그냥 뭐 한 두어 시간 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평일에 가신 거 아니에요? 평일날 갔는데도 평일 혹시 낮에 아니면 저녁에? 그러니까 거의 오후에 갔는데 평일 오후엔 당연히 사람이 없지 않아요? 얼마 전에 휴가철인데도 네네. 휴가철인데도 그렇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개운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개운한 건 몰랐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드는 게 이럴 때는 잠깐 그런 어떤 방점을 좀 띄는, 저도 뭐 유튜브 시작한다고 3월부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그 짧은 시간의 휴식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너무 주식시장에서 지금 뭐 하루 이틀 급등락하는 종목들 막 잘 안 나오잖아요. 뭐 보여도 다음날 또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은 힐링하시고 조금 나를 좀 정비하는 시간 가지시는 것 좋다. 그럼 미국의 이제 3대 지수랑 기술주도 좀 반등했는데 미국 주식시장 점검이랑 그다음에 하반기 미국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테크주들에 대한 것들 많은 관심들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넷플릭스 효과랑 저는 스냅 효과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저도 언론에 난 걸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넷플릭스가 1분기 때 주가가 70% 정도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드디어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분기 때도 여전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왜 반등을 나타내냐면 저는 이런 해석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일단 영원히 성장하는 플랫폼이 없다라는 것을 넷플릭스가 충격을 줬다. 1분기 때는.
모든 플랫폼이 영원히 성장이 못한다라는 충격을 줬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넷플릭스가 아시아 쪽에서 가입자가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나름대로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점에서 넷플릭스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낸 게 아닌가 싶고요. 스낵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여전히 광고 수입인데, 광고 수입에 대한 것, 지금 불황이 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죠? 광고죠. 기업 광고죠. 기업 광고고, 그다음에 광고는 계속 옮겨 다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광고는 공중파랑 신문밖에 없었어요. 잡지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생기면서 거기에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지금 어디로 갔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 쪽으로 가죠. 이게 또 계속 흘러갈 거예요. 뭐 새로운 게 나타나면. 요즘 초등학생들은 저 깜짝 놀란 게, 저 같은 경우 모르는 게 있으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검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초등학생 틱톡으로 검색한대요. 네이버 검색 안 하고. 그러니까 광고가 그럼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어떤 그 빅테크 기업, 포털 사이트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플랫폼에 대한 개념, 플랫폼이 영원할 거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리겠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8월 달에 거기도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지금부터 이번 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슈퍼 위크라고 해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와요. 가장 누구 하는 게,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27, 28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7일 아침에 여러분들 눈 뜨시면 미국의 금리 인상 확인해야죠. 9시쯤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딱 장 시작하면 LG엔솔 996만 주에 대한 보호수가 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현선물이 들어올 거예요. 그게 딱 블록딜로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선물 매수세가 들어오서 LG엔솔이 인수가 할 거고, 28일 날 애플, 현재 지금 가이던스가 낮아졌어요. 가이던스가 낮아진 상태에서 애플의 실적이 빵 터진다. 휴가 갈 수 있을까요? 휴가야? 목금인데? 그래도 가야죠. 예. 그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휴가 가세요. 휴가 가시고요.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책들 세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넷플릭스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제 주가는 좀 올랐잖아요. 미국, 한국의 실적을 바라보는 이제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국도 실적 시즌이니까.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데, 미국은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일부 있어요. 특히 이제 넷플릭스는 주가가 잘 올라갔고, 현대차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한 20%는 있어요. 20%는 있다라는 거고, 일단은 처음에 산업 구조가 다르죠. 산업 구조, 우리는 이제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산업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산업 사이클을 타는 우리나라의 업종과 미국에서 소비재 같은 경우 산업 사이클을 잘 안 타기 때문에 차이점이 첫 번째 있다.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2분기 지난 실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을, 실적이 가입자는 여전히 줄어들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늘어나고 아시아 컨텐츠가 좋아진다라고 보면 미래에 대한 전망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본다라는 거고, 현대차 예를 들어드리면, 현대차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내용을 천천히 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2분기 때 잘 팔았지만 글로벌 판매량이 5.7%가 줄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9%가 줄었고 나머지가 4%가 줄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경기가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죠? 내구재 아닙니까? 자동차 바꾸려고 계획했던 분들이 야, 좀 더 타지. 우리가 120만 대 지금 적체가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돈 내고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전화가 오겠죠. 아, 선생님 뭐 몇 개월 기다리셨는데 이제 선생님 순서가 왔습니다. 차 인도하시겠습니까? 다음에 할게요. 그 숫자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상당히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 환율 효과라는 거예요. 환율 효과를 봤다라고 현대차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 실적 분석할 때 환율 효과 빼줘야 돼요. 환율 효과를 그대로 받아주면 나중에 지금 환율이 1,100원까지 떨어지면 똑같은 매출에서도 1,300원의 환율 효과와 1,100원,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그러면 이익이 박살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일을 못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죠. 일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환율에 따라서 이익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계열로 볼 때는 환율 효과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환율 효과를 빼고 보자고요. 두 번째는 제품 믹스라는 용어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품 믹스, 이번에 현대 같은 경우 제품 믹스 효과를 봤다라는 건데, 제품 믹스가 뭐죠? 반도체는 한정돼 있고 제네시스가 계약이 들어왔고 소나타가 계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를 가지고 두 대 중에 한 대만 만들어야 돼. 근데 현대차는 지금 제네시스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팔므로써 제네시스만 팔아서 200만 원 남긴 거예요. 소나타 팔면 100만 원 남는데 그걸 해서 지금 효과를 제품 믹스 효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소나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소나타를 취소하고 현대차가 소나타 안 팔 건가요? 팔아야죠. 그러면 이 적체가 해소되고 차량과 반도체가 들어오면 이거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마진의 차들도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효과가 어떻게 되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불투명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 발표된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익이 잘 나왔는데.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환율 효과도 있어요. 환율 효과 있지만 현대 로템이 무기는 역성장했더라고요. 근데 지하철, 로템 만들기 지하철이거든요. 지하철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수주 잔고는 쌓여 있는 거잖아요. 현대는 120만 대가 쌓여 있지만 이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지하철 몇 대가 그냥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그 수주 효과 때문에 현대로템은 주가가 올라갔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보고 이걸 해석하게 된다면 굉장히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부 많이 하고 현명해졌구나. 제 얘기를 지금 이해 못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 바라보는 뭔가 전반적인 포인트 정리만 해주신다면. 예. 근데 2분기 우리가 뭐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죠. 원가도 많이 올라갔고 뭐 그런 상황에서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 상태이고 저는 이제 2분기 실적보다 3분기가 이제 이렇게 경기 상황이 급변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2분기까지는 뭐 1분기는 좀 처음에 좀 당황스럽고 1분기로 끝날 것 같지만 2분기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고착화됐죠. 고착화된 상황인데, 저는 이제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가이던스 제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가이던스 제시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 로템 실적 예를 들어드리면 발표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IR을 한 거를, 그 공시, 다트 사이트 들어가니까 IR 했다라고 해서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 있어서, 현대 로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PPT 자료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이렇게 현황 분석이라든지 뭐 가이던스 제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떤지 기업들이 밝히는 것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2분기가 좋았다라고 승분할 것도 아니고 안 좋았다고 해서 우울해할 것도 아니다. 결국 이거는 지난 실적일 뿐이고 앞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꼼꼼한 체크가 있다라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그 실적 발표가 났는데 증권사는 리포트를 목표가를 낮췄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생각보다.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만큼 예대 마진에 대한 효과가 있었어요. 예대 마진에 대한 효과가 있었지만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리포트를 정말 그 분석을 잘 하셨는데 예금 금리가 3%가 넘어가면 은행이 3%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뭘로 만들죠? 이 저금리 상황에서. 그러면 이 3%를 줘야 된다라는 것은 3% 이자는 부채거든요. 3% 이자는 은행에서 부채로 잡는데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3%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서 예대 마진만 보지만 더군다나 지금 경기가 하강 국면이 온 상태에서 대출을 더 꼼꼼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옛날만큼 많이 안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이 산업이 이 회사가 이 금리 상승기와 그 경기 후퇴기에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무 지난 실적에 얽매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은행 얘기해 주셔서 금융 섹터만 좀 여쭤보면 네. 금융 섹터 뭐 은행, 증권, 보험 있잖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봤는데 먼저 증권은 금리 인상 수혜주 쪽으로 좀 안 봤죠. 근데 지금 이제 증권주들 52주 신저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채권 박살이 났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매매 차익은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살이 났다. 두 번째 보험사 같은 경우 그러면 보험사들은 채권을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수혜를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주가 왜 못 올라? 근데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평가 금액 자체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평가 금액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 규모가 떨어져요. 근데 보험사가 RBC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은행이 이제 일시에 갑자기 예금을 찾으러 오는 걸 위해서 그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급준비율인데 보험회사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그 RBC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는데 보유하고는 채권으로 그걸 맞춰놓고 있는데 보유하고는 채권의 평가 자체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갭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화재 기준으로 3천억을 차입을 일으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자 부담.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손익계산 재무 구조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은 재무제표 봐야 돼.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무제표의 역할 중에 하나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 있습니다.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통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경기 불황기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기업을 걸러내는 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험주들이 그렇고 증권주들이 그렇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 나눠지죠. 그 비은행 계열이 있는 거, 비은행 계열이라는 게 보험과 증권사니까 이거 다 안 좋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금융주들이 시장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단순하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뇌피셜을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봤냐?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